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12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간 그 주말까지 우리는 연휴의 그 분위기에 좀 휩쓸려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필살기 방송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5월 들어서 4월 말부터 5월까지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국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번에 웬만한 명절 연휴만큼이나 길었는데, 이런 연휴 전에는 웬만해서는 매수세가 쉽게 유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자금을 묶어놓고 있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요런 이 징검다리 휴일을 포함해서 연휴를 포함해서 장기간 연휴 들어갈 땐 그 이전에 수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연휴가 끝난 직후가 바로 딱 목요일 장이었는데요. 이 목요일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준의 FOMC가 금리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 날이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그 전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와 파월의 이 정치적 자존심 싸움, 파워 게임이 계속되고 있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들 둘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열어보니까 너무 개판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국채를 막 발행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쭉쭉쭉쭉쭉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없는데 채권만 막 발행하면 금리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가 채권을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 증가하잖아요. 채권은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왕창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으면 다 반발을 하겠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싸우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관세도 세수잖아요. 세금이야. 다른 나라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시키면서 세금을 걷자가 관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데, 미국 내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더 가중화되겠죠.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요. 이거를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연준이죠. 그래서 트럼프와 파월은 지금 싸우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모두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파월과도 싸워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과도 싸워야 되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도 싸워야 되고, 그 전에 있던 뭐 대통령들이 이 싸우기가 싫어서 그냥 흐름대로 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지금 연말이 되면, 연말에 2025년 4분기에 경기 침체가 크게 올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 가격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겠죠. 주식 말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100만 개를 찍어내려고 그랬는데 HBM에 25% 관세가 붙어서 오면 출하량이 25%만큼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100만 개 찍어내려던 거 7, 80만 개밖에 못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매출이 감소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침체가 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치명적이죠. 트럼프 집권이 1년도 안 돼서 경기 침체가 오면 자존심 굉장히 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매를 먼저 맞자 심리로 지금 징벌적인 관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 10% 15% 인상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협상 시작하고, 이게 미칠 파급 효과 계산하면서 연말 됐을 때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테지만, 지금 아예 야 150% 140%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미친 거 아니야? 분석이 없죠. 분석을 안 해요. 그 뒤에 연말에 어떻게 될지 분석 안 하고, 트럼프가 지금 뭔가 미친 건가 아닌가 이런 분석만을 하게 되겠죠. 이게 분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슈로 묻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국에게 145%를 때린 다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징벌적 관세인데
이 다음에 바로 한 60%로 다운시켜버려. 그러면 60%라는 관세도 무지막지한 관세지만 145였다가 60%가 되니까 시장은 안도를 합니다. 안도하죠. 와,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60%도 엄청난 거거든. 이런 효과를 지금 트럼프는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협상가인 거고,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 내일 공동성명이 무난하게 나와서 양국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장 합리적인 관세는 60%예요. 60%로 잘 나온다면, 근데 트럼프가 협상 시작하는 토요일 날 오전에 자신의 SNS에 80% 관세 예상한다라고 썼죠. 80%는 과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60이기 때문에 60%라는 관세로 매겨진다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증시가 진행이 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고요. 연말 됐을 때 정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분석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연말에 경기 침체가 안 오려면 뭘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라도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야 비싸진 물건, 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파월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부채의 나라예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미국은 원래 수출 국가가 아니고 소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대통령들도 사실 부채라는 것을 한도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미국 채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과 중국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돈잔치를 하는 그런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실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미국의 재정부터 되살려야 되고 망가진 제조업 살려서 다시 내실 있는 나라로 만들자. 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기조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고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 풋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트럼프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불렀기 때문에 이거 낮추면 그게 트럼프 풋이 됩니다. 뭐 시장에 돈을 풀고 이런 거는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면 파월이 해라. 연준 풋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월은 이걸 모르겠어요. 알지. 그래서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죠. 이번에도 또 FOMC 성명 난 다음에 이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는 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파월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랑하겠어요? 안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간접적으로 돌려가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분위기는 증시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증시에는 이미 굉장히 크게 관세를 매긴 다음에 시장을 흔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 푸시라는 그 미명하에 관세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트럼프는 비춰지는 시각이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게 첫 번째는 영국이었죠. 영국이랑은 끝났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활히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양측에서 모두 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흔들지만 않으면 시장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안 나왔어요. 오늘 시장 흐름은 좋았는데 생각한 것만큼의 강세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극단적일 것 같아. 아예 지루하거나 아예 폭발적으로 나오거나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뢰할 수 없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요. 외국인들 지금 환율 지금 얼마예요? 지금 1402원인데 이 정도 환율에서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면 원화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이 경쟁력이라는 것, 원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지. 달러가 이렇게 있고 원화가 이렇게 있고 둘이 동반 상승하면서 원화가 뭐 앞서고 이런 식의 달러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달러 약세도 지금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 이렇게 가면 안 좋아지니까. 연말에 경기 침체 보고서 나왔잖아요. 안 좋게 경제가 흘러가면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달러 강세, 달러에 대한 가치가 약해지겠죠. 채권을 무지막지하게 또 발행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앞으로 약해질 거다. 누군가 하나 이걸 던졌어요. 트리거가 된 건데 일단 그게 대만 달러 강세부터 나왔고, 이게 트리거가 돼서 막 연쇄적으로 나오면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미국은 적자 국가라고 했죠. 빚으로 만들어진 국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교육하는 다른 나라들이 수익을 받잖아요. 그 수익을 모두 달러로 갖고 있어요. 이걸 본국으로 송환해서 환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게, 수출 기업들은 이거를 달러 예금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더 비싸니까요. 그리고 비자금이 아니고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달러 자산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모두 지금 투하해버리면 달러는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해지죠. 원화가 강세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 때.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아지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달러를 매도한 국가들을 주요 관찰 대상국으로, 환율 주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버릴 수가 있어서, 이제 지금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게 환율 전쟁까지 가버리면 글로벌 무역은 잠겨 버립니다. 그냥 묶여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경기 침체는 끔찍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는 것 의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1,300원 환율 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 거죠. 대신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의 좀 특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참 마감대였고 안 바뀌었네요. 거의 그대로인데, 오후장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 강세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서도 우리나라 줄기차게 지금 팔았잖아요. 4월 한 달 동안 10조 원을 매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뜨문뜨문 계속 사주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순매수이기도 하고, 4월에서 지금 요 근 한 달 동안 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요 3일만 사줬고 지금 요 한 달 동안은 매도이거든요. 뭐냐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섹터는 기술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전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정책주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으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대선 시즌이라는 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대선주들은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보통 평소 때의 대선주는 그냥 이른바 잡주라고 하죠. 명분이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올라가는 막 작전주가 대부분이고, 막 세력주고 막 안 좋은 얘기들을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종목들이지만, 이번 대선 때 그 정책주들은, 대선 관련주들은 다르죠. 왜냐면 정책이, 가장 큰 정책으로 첫 번째로 나온 게 AI니까. AI 산업의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있었고요. 이 공약 말고도 지금은 이제 경선에서 다 떨어졌지만, 본래 이 대권 잠룡들의 이 대선 정책은 이 정도였습니다. 100조 원, 100조 원, 뭐 200조. 지금 이제 여기에는 없는 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어쨌든 가장 처음에 이제 대선 정책이 나왔을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면서 AI 관련 산업에 대해 육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도 지금 AI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의 특수성으로 해서 이렇게 AI 기술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본다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필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내가 이제 주력으로 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솔트룩스인데, 이놈이 왜 제일 느리죠?
의문이야. 왜 제일 느릴까? 오늘 크라우드웍스를 제가 장중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오늘은 살 것이다. 난 살 건데 자리를 주면 살 거다. 계속 오후장에 살 거다 하고 있는데 점심이부터 슈팅 나오더니 21%나 상승했습니다.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죠. 여기서 끝날까요? 전 이거 N자형 상승 파동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바로 잡기도 지금 애매해졌고, 그래서 오늘 지금 굉장히 땅을 치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크라우드웍스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좀 더 편안해요. 편안하고 얘는 전적 중에 전력 중에 전작 얘 과거에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AI 이재명을 만들었죠.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재명이랑 친분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AI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력에 감탄한 거예요. 이 업계 사람들이. 그래서 솔트룩스가 기술력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솔트룩스에 지금 저는 기대를 더 걸고 있는 건데, 사실 주가 상승 속도가 제일 늦네요. 시총 차이인 것 같은데 크라우드웍스는 1,500억, 지금 올라서 1,500억. 원래는 이제 한 1,000억도 안 하는 기업이었고, 솔트룩스는 올라오면서 이제 4,500억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포바이포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소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올라서 그것도 4배나 올라서 3,000억이 된 건데, 원래는 뭐 500억에서 7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퓨리오사 AI가 1조 5천억을 평가받으면서 이제 포바이포도 야 그러면 퓨리오사 AI의 반은 10분의 1은 가야 되지 않냐 해서 1,500억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그거에서 더블 3천억까지 온 겁니다. 안 내려가죠.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 선거가 끝나면,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통 정책주가 무너지죠. 다 많이 올랐으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AI 관련주 정책으로 엮여서 선거 끝나면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면 거기서 얘가 끝난 걸까요? 이전의 정책주였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정책주들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에서 사활을 걸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AI가 국력이 될 겁니다. 아니 뭐 지금도 거의 국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바이든 정권 시절에는 중국의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 수출 통제를 했었고, 이제 이번에 그 수출 통제가 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국가 간 경쟁으로 국력의 차이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AI를 서둘러서 지원책을 만들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랄까, 특히 한글이 AI에 굉장히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때 특화되어 있는 언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런 강점을 잘 살린다면 아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지만 엔비디아랑 한 배를 탔으니까요. 이들은 하드웨어고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크게,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낸 거는 MS와 오픈 AI의 챗 GPT잖아요. 이 열풍을 만들어내고 AI 시대를 개화시킨 건 챗 GPT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죠. AI 알고리즘이에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LG 엑사온이랑 다 만들고 있는데, 챗 GPT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나라가 쫓아갈 겁니다. 지금 중국의 딥시크는 다 쫓아갔고, 우리나라도 이제 쫓아가지 않을까. 이게 뭐 그렇다고요. 저도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글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기사도 보고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라우드웍스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리를 주면 또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보다 저는 좀 확실하게 기업적으로 좀 분석을 했던 솔트룩스, 이거를 탑픽으로 보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병원에서 A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셀바스 AI, 그리고 엔비디아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폴라리스 AI, 이런 기업들도 역시 폴라리스는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건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듬집합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부터 하고 있네. 누차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AI 소프트웨어가 갈 때 뭐 하드웨어는 안 가요?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만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고철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두기 동반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그리고 오늘도 관심 섹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게 뭐냐면 AI 반도체 관련주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죠. AI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가 된 거는 엔비디아와 한 배를 탔기 때문이고, 엔비디아와 한 배를 타는 순간부터 AI의 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일단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챗 GPT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빨리 챗 GPT를 쫓아가려면 알고리즘 지금부터 막 연구해서 짜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쏟아 부어서 얘를 그래픽 카드 수천 개를 갖다가 놓고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키면서 학습시켜야죠. AI 모델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거 어디다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용량도 문제지만 속도, 그리고 거기서 쓰는 전력, 이 모든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라고 명명하고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거를 지을 때마다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을 우리가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은 무조건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중국이 이제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기술력을 다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악재다? 아니 그러면 그들도 사람인데 못 따라오겠습니까? 다 따라오지. 그거 물건 몇 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쓱 해가지고 복제품만 만들기 시작해서 훈련을 해도 10년이면 다 따라오겠다. 그럼 그 10년 동안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수요자들이 전부 다 물건을 가져가서 이제 수요가 없어, 공급만 있어. 그러면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AI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발전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좀 우려할 때가 아니고 우려할 시간에 생산을 더 해야지. 개발을 더 해야지. 이게 지금 제가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중국에서 쫓아오는 범용 레거시는 잘라내도 돼요. 우리는 이제 HBM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진 않죠. 그것도 캐시카우니까. 근데 이게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몇 년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품질은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럼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변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겁니다. 왜 올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4%가 올라가나 싶긴 하지만 내일 갤럭시 S25의 엣지가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1020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얇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얇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걸 그건 뭐 나중에 이제 판매량에서 나올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는 굉장히 그래도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시장 컨센보다 이번에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그래서 갤럭시 25 S25 엣지 언팩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4% 오른다고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지금 요 얘기가 굉장히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디램 가격 인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은 이미 인상이 들어갔어요. 마이크론 이미 인상 들어갔고, 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구형 제품인 DDR4, DDR5가 아니라 4를 인상한다고? 어,
이걸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이제 재고 처리하는 데는 최고죠. 그리고 사실 관세 지금 올리기 전이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이 가장 클 때예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단기적이나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반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신호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어우씨, 뭐야, 왜 이래? 누가 오늘 주문 실수했네? 24만 7천 원에 애프터마켓에서. 어, 이거는 주문 실수야. 거래량 얼마 됐나 볼까요? 아니지. 이걸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지금 분명히 저기서 거래량이 발생한 건데, 이건 분봉이 제공이 안 돼? 저번에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와, 이게 차트가 지금 이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첫 가격에 20, 얼마야? 24만 7천 원, 5월 12일 이거? 그래, 애프터마켓이 아니라 프리마켓이었나? 프리마켓이구나.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오늘 하이닉스 차트를 안 봐가지고, 누가 두 줄을 잘못 샀어. 누가 두 줄을 24만 7천 원에 그냥 시초가로 누군가 주문을 했는데, 시초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주문했는데 누가 시장가로 던졌나 보다. 그게 가격이 맞물려서 체결되면 그 가격이 체결돼요. 애프터마켓이랑 그 프리마켓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가격을 그냥 막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시장가로 넣으면 가장 그 최적의 거래를 잡아서 HTS 이 시스템이 체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시장가로 넣거나 이러면 이러한 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4만 7천 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트를 좀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차트가 이게 통합 차트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누가 봐도 2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음봉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거의 신고가인데. 자, 어쨌든 이거는 다른 얘기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주가가 요 봉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차트. HTS를 하도 여러 개 쓰니까. 거래소 차트로 보겠습니다. 거래소 차트로 봤을 때 21만 원 선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도 이제 매도 구간을 좀 잡아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대가 한번 바뀌어야 하이닉스는 또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HBM이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처음에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던 11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사업이었고, 이걸 왜 하냐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뭐냐면 디램을 이렇게 적층으로 쌓잖아요. 뭐하러 쌓아? 이런 비아냥을 들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이거를 안정적으로 쌓아서 전자 신호가 통하게끔 수율을 높여주니까 엄청난 효율이 발생했고, 엔비디아에서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칩입니다. 새로운 시대죠. 이 새로운 시대를 하이닉스가 열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고, 삼성전자를 이기고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번 되려면 다른 반도체를 또 하나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죠. 지금 블랙웰의 뭐 HBM 6세대 HBM이 뭐 12단짜리가 뭐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판매량 늘려봐야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새로운 반도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반도체를 연구하는 게 누구냐? 삼성전자가 연구하지만 그 연구를 지원해주고 그 연구를 받아들여서 상품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죠. 근데 그걸 연구하는 건 바로 이런 기업들,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지난주 금요일 필살기에서도 얘기 드렸었던 게 바로 이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지금 미래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새로운 반도체 시대에는 맞는 게 아니고, 얘네는 반도체 유통이랑 AS를 하는 기업이라서
그리고 좀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조금 이제 무게감은 좀 있는데 얘도 한번 올라갈 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좀 올라가요. 자람 테크놀로지 3% 정도, 제주 반도체 5%. 이런 기업들이 다 뭐냐면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해 주는 기업. 특성은 다들 각각 있어요. 뭐 제주 반도체는 고객사에서 원하는 형태와 모양대로 반도체를 설계해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L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그냥 얘기하면 그 메인보드 컴퓨터 뜯어서 메인보드 열어보면 그래픽카드 꼽는 그 슬롯 있죠. 그거예요, 그거. 이게 뭐냐면 서로 이제 이 메인보드와 이 그래픽카드 또는 이제 반도체 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드에 이 PCB판에 꽂았을 때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입출력 장치가 막 돌아가면서 정보를 띄울 거 아니에요. 입력 장치와 처리 장치를 거쳐서 출력 장치에 띄워지는데, 그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그 통로를 만드는 걸, 통로를 이제 PCL이라고 합니다. 지금 6.0 단계까지 왔는데 이 6.0 단계를 퀄리타스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문제는 아직 6.0은 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웃긴 거는 4.0이 지금 팔리고 있고 5.0도 지금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근데 기술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반도체나 만들어라. 우리 통로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뭐 내연기관 차량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시속 한 300km가 나간다. 야, 3000km를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3000km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못 만들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사실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반대로 이제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반도체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는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가 작년에 유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다 기술을 개발해 놨는데 회사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 다른 애들이 쫓아올 때까지. 야, 지금 상용화가 안 됐어. 이거를 이제 국제과제로 인정받아서 국제과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체험방에도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잘 갑니까? 대단한데, 퀄리타스 반도체 일단은 내일 한 17,000원 정도 좀 목표가 보는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지금 현재 정책주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쫓아다니지 않아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두 가지 다음에 AI 보안 관련주까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AI만 얘기하니까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넣어놓은 거지만, 사실 지금 오늘 정책주 중에 하나 또 탄생한 게 바로 이 엑스페릭스가 있어요. 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정식 대선 후보가 됐죠. 그래서 이 대선 10대 공약에 봐봐요. 다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버 보안. 근데 이 사이버 보안도 뭐냐면 이제는 그냥 보안 시스템이 안 되죠. AI 환경에서의 보안 솔루션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I 보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관련주로 엑스페릭스가 원래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뭐 이런 분야까지도 사업이, 뭐 양자 컴퓨터 자체가 원래 보안이 뛰어난 컴퓨터니까요. 이렇게 갑니다. 생체기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솔루션 제공해 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광해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를 통해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로 AI 반도체 분야에 발을 담갔다. 그럼 결국 AI 반도체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퓨리오사 AI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퓨리오사 AI 관련주까지도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딱 투톱인데, 이 둘 모두의 공통 공약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양쪽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공약들이 다 공통 공약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곧 죽어도 기술 기업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정책이 기술 기업들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쉽게 팔지도 않을 거고요. 밀린다고 해서 쉽게 손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일단 매수해 두고 보자. 그 대신에 조금씩 사자. 왜냐면 우리에게는 트럼프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전 이제 트럼프 변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변동성을 감안하기 위해 매수나대 야금야금 조금씩 그래서 타이밍을 노려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장중 내내 얘기 드린 대로 퀄리타스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AI 반도체 쪽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 AI 정책입니다. 뭐 다 얘기해 드린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은 시장을 안정시켜 줄 거고 우리는 지수를 떠받쳐 주는 지금 현재에서 대선 시즌 돌입했으니까 정책주 위주의 종목 장세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모든 분야가 그래요.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도 오늘 에어포스가 상승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AI 관련 기업들 한싹이나 오픈롤 이런 기업들도 전부 저출산 관련주로도 인구정책 관련주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 쪽에서도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자인데 식량 문제가 떠오르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죠. 정말 국가 안보예요, 국가 안보. 그래서 지금 이 농업 분야를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자, 우듬지팜. 지금 스마트팜에 관련된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어요. 왜냐면 이 후보가 SNS를 통해서 이 농림축산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미래잖아요.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술 기업들의 농업조차도 이렇게 스마트팜 쪽으로 가면서 기술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갑니다. 기술 기업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 분야에서 종목을 찾아내고 매매를 하면서 안정성 있는 매매를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좀 사두고 미리 산다고 해서 싸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리 산 다음에 내려갔을 때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도 좀 만들어 두고 올라가면 당연히 또 팔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 대선 전까지 이 5월 달 딱 이 대선 후보들이 선거 운동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정책주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급등 중입니다. 아주 다 같이 그냥 사이좋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죠. 미래반도체, 한미, 미래반도체가 제일 세네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관련주들 다 급등이에요.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뭐야?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내용에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때 이렇게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이제 또 매매를 대선 전까지 진행해야 되고요. 대선 끝나면 이제 또 고주에 징검다리 연휴가 있잖아요. 그 쉬고 그 다음 주 지금 딱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5월달 잘 준비하고 그래야 6월달 편해지면서 이 상반기 마무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마무리 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장세였는데 내일 장도 제발 심각한 돌발 변수 없이 무난한 장세가 이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호영 대표였고요. 그럼 내일 영상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